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정희석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험 치신 분들은 이렇게 기출풀이 이렇게 시간 내시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 본인 이제 의지예요. 저는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오셨으니까 최대한 한번 그 시험장에서의 그 느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느낌에서 그 다음에 실제 답안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충분하게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답안지를 그 다음에 문제지를 쭉 읽어본 다음에 제가 쓸 수 있는 100%의, 제가 뽑아낼 수 있는 100%의 답안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 고득점이 나올 수 있냐,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제 혹 내년을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본인이 느꼈던 그 어떠한 뭐 문제지를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을 가지고 내년에 준비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뭐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제 보통은 이제 컴퓨터로 저는 보통은 작업을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쓸 답안지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이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뭐 기출 문제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문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지를 보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100%의 답안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답안지를 실제 시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양만큼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걸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모의고사 보실 때 그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100%의 답안지를 다 현출이라고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100%의 답안지를 준비해놨지만 실제 시간 안에 쓰거나 그다음에 긴장을 하게 되면 한 80% 나와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거나, 그 다음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합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에 만약에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훨씬 더 점점 쌓이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준비한 100%의 답안지가 처음에는 50점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준비했던 답안지가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같은 시간에 또 준비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한 80점만큼 내가 보여질 수 있겠죠.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저는 제가 100%의 시간 안에 8분 안에 한다고 하면 제가 준비된 이 기출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제가 100% 한다면 이 답안지가 뭐 점수는 얼마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면 각각 하나에 대한 이제 기출을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 시험을 이제 점수를 받았을 때 각각 다 최고 점수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골고루 점수가 맞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술하는 방식이 그래도 채점자한테는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기출풀이가 이제 다른 강사분을 기출풀이도 보시겠지만 목차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전개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방식이 무언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풀어가는 서술 방식은 100%의 고득점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서술 방식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이제 네 과목을 쭉 할 때 사무관리만 좀 빼고 했어요. 저는 생각하건대 사무관리는 행정학 그 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무관리는 이제 아예 이제 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나머지 법과목, 세과목은 다 목차 순서가 다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례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제 문제 제기라고 해서 글자를 항상 똑같이 그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이제 본론이 여기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목차가 이제 뭐 20점짜리면 목차를 항상 2개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그리고 10점짜리면 목차는 하나만 이제 중간에 하나만 넣던지,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이제 사안 해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목차를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서설을 넣고 마지막에 이제 결어,
그리고 실제 본론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인상이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기출 한번 보신 것 중에 일단은 사례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장 한번 보시면 이제 문제 2번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행정사법 한번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걸 이제 바로 들어가고 그냥 바로 이제 하나하나 넣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떠한 이제 머릿말 정도를 하나 넣고 마지막에 결여 하나 넣는 식으로 그렇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보실 때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언가 시작할 때 뭔가를 좀 넣어주면 내가 남들보다 1점, 1, 2점이라도 알고 푼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서를 볼 때 좀 더 이해가 좀 되기도 해요. 그냥 보는 것보다 아, 이거를 내가 답안을 쓸 때 내가 알고 있다는 인식을 어떻게 하면 보여줘. 한 줄 정도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한 줄 정도만. 그런 인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고 뒷장도 보시면 이제 비송사건 절차의 특징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비송사건 절차의 특징을 적으라고 했다고 하면 특징만 적을 수 있겠지만 앞에 서설 하나 놓고 마지막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1, 2점을 얻기 위한 결여를 하나 딱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제안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문제 4번도 보시면 서설에 한 줄 정도 그 다음 마지막에 결여를 넣을 게 없어서 이제 보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 딱 넣으셔가지고 하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위아래가 균형이 맞춰져 있고 내가 쓸 내용은 본론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답안지를 항상 준비를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한 번씩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문 사례를 좀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을 이제 물어보는 거였는데 아마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1문이 가장 답안 작성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너무 쓸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나 1-1문에서 이제 심판 참가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인가 그리고 이 시간 안에 본문의 해석을 잘 못하셔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가불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A9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통은 쌍방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이제 청구인의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자라는 을이 또 나오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뭐 이렇게 다 알지는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를 접근한다 하기 위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A구에 이제 거주하는 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을에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에 이제 옆에 이제 연접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붙어 있어서 건축물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현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갑은 을의 건축물이 갑 소유의 주택과 그래서 주택과 이제 도로인데 도로에 연접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개 붙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을의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증개축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갑의 집 앞 도로에 통행이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사례를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문단을 웬만하면 끊고 그래서 중간에 쉼표가 있으면 되게 주어가 좀 보통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단을 딱 끊고 그러면 실제 여기에 단어는 이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다른 시험을 이제 준비할 때 딱 느끼는 게 핵심 단어가 딱 있거든요. 여기서는 갑은 결국은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갑은 이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문단이 이제 마침표하고 다른 문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은, 그래서 갑이 또 나오고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과 을이 행한 건축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구청장을 상대로 을 소유 건축물의 설계 도면과 준공검사 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래서 문단으로 저는 딱 끊고 핵심은 또 갑은 결국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거이거든요. 사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되시면 의외로 출제자들도 이제 문단을 딱딱 끊을 때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단을 넘어가면 그러나 A구청장을 해당 정보가 을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A구청장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을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을은 반대한다. 그러나 갑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보통 다 읽어져요. 쭉쭉쭉 읽어지고 핵심은 보통은 저는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먼저 문제가 나오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보라고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공개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보통 원래 앞에서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형광색으로 이제 3개를 좀 준비하라고 보통 얘기 드리거든요. 3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처분청, 그다음에 노란색은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당사자, 그다음 마지막에 파란색은 이제 행정심판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간색을 처분청을 한번 표시가 되면 그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 처분청하고 이제 처분이라는 것과 같이 빨간색을 해요. 그러면 실제 문제를 읽으면서 색깔을 좀 칠한 다음에 결국은 행정심판의 종류가 딱 나오긴 해요. 결국은. 빨간색만 보면 되니까. 빨간색을 보고 처분이 무언가, 그 다음에 당사자가 결국은 무언가 민원을 제기했겠죠.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무언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분쟁 대상이거든요. 분쟁 대상. 그래서 분쟁 대상은 결국은 비공개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펜이 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비공개 결정.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거 찾는데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이 처음에 이제 순서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을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죠. A구에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음 문단에서 보면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과 땡땡땡 하고 A구청장을 상대로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공개. 대상이 구청장이잖아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옆으로 지워서. (2번) 그래서 1번 민원 제기하고 두 번째로 이제 구청장에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만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청장에게 이제 비공개, 이제 정보공개 청구했다는 거죠. 정보공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A 구청장은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3번. 비공개. 그리고 나서 을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실은 당사자는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것만 알고 있고 우리는 중요한 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을은 일단은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면 그러나 갑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제 행정심판.
사실 행정심판은 A구에한테 청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급기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인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사실관계인데, 원래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반적으로 적법 요건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바로 관할이 어딘가를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답은 관할은 의외로 쉽게 찾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냐 서울특별시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그랬지, 어떻게 보면 답은 의외로 찾았지만 내용을 어떻게 찾지 이렇게 많이 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관할을 찾으려면 그 전에 피청구인 적격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맞거든요. 청구인 적격이 있는 그 그러니까 처분청이 어딘지가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관할이 원래는 지정이 되는 거라서, 바로 어떻게 보면 관할이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5가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답만 찾는 거에 일단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아마 피청구인 적격을 좀 논한 다음에 그렇게 가면 좀 더 점수가 좀 낮지 않았을까. 채점자들, 그러니까 출제자도 과연,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아마 출제자는 피청구인 적격을 한번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넘어가길 바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20점짜리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5점씩 해도 될 텐데 이걸 10점짜리로 묶어놔가지고 더욱 분량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뭐 서울특별시라고 적었던 분도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반반씩 좀 분배를 좀 하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거는 진짜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딱딱 나눠주는 게 문제가 출제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점짜리로 구분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10점짜리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10점짜리라고 한다면 채점 이제 우리가 적어야 될 답안지에 한 반절 살짝 넘어가게 양을 좀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제 관할과 관련하여,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때 A구청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검토하고 그리고 관할을 살펴본다. 그래서 피청구인 적격을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적법 요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대상 적격하고 청구인 적격, 청구 이의, 피청구인 적격, 기간. 그래서 하나는 건드려줘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걸 인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5가지도 이제 적법 요건 5가지 있다라고 원래 기술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적을 공간이 없어요. 10점짜리 안에 저희가 웬만하면 전 적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네. 어떤 거? 네네네네. 제가 이거를 네. 점을 처음에 읽다가 잘못 읽어가지고 네. 을의 지위 그렇죠. 가대 지위로 잘못 그렇죠. 예. 초반에 막 대상 적격을 적고 그렇죠. 예. 청구인 적격 딱 적으려다가 을지구나 해서 너무 잘못 간 그렇죠. 예. 대상 적격을 그래도 없애는 거 X 치는 것보다는 네. 사실 나쁠 건 없다 해서 내비뒀는데 네. 그래도 지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까요? 그 가장 딜레마이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이미 기술한 내용은 그대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우게 되면 사실은 이제 채점자도 지웠다라는 걸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이제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런 분도 계세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논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적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나의 그 고생한 게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 네. 혹시라도 그렇죠. 예. 적격부터 해서 그런 말씀하시길래 그럼 대상 적격을 그래도 네. 적었는데 이걸 굳이 지우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게 네. 그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렇게도 답안을 적으셨을 수도 있어요. 목차를, 저도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대목차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진짜 만약에 지금 그냥 차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봤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실제 다 시험장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서 나의 고생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랬으면 전체를 아예 통으로 아예 한 문제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제기하고, 문제 제기 안에 이제 관할이랑 그 다음에 심판 참가를 같이 이렇게도 한 다음에 각각 이제 문제별로 관할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나, 왜냐하면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실제적으로는 아마 여기 앞에 서론에다가 그 심판 적법 요건 한 몇 가지를 좀 적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 관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도 할겠네요. 이제 관할에 관하여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심판 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뭐 사안 해결 하나를 더 넣던지. 그러니까 기술하는 방식은 다양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민법을 이렇게 기술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야 되는 내용을 기출을 해야 돼, 내가 기술해야 되니까 다른 내용을 앞에다 그냥 많이 넣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더 좋은 점수로 하긴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상대평가라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알 수 있게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만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고생한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기본서를 최대한 많이 보시고 그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실제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답을 아니면 뭐 손을 놓기보다는 아는 걸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실제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뭐 기출에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해놨지만 여러분의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점수에 다른 뭐 감점이냐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에 현출하는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뭐 이제 적법 요건을 5가지 적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피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된다. 그다음 관할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다. 청구인 적격을 얘기하셔도 되죠. 제3자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만 이제 을이 현실적으로 이제 본인의 여기 심판장가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려면 뭐 심판장가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 심판 요건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3자는 원래 청구인 적격도 같이 원래는 점수 배점이 높았다면 그렇게 기술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청구인 적격을 같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10점, 그러니까 전체를 저는 20점으로 봤을 때 10점, 10점으로 분리를 했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심판 잠깐은 10점 안에 적어야겠네라고 해서 10점에 내가 그러면 몇 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장에서 그 짧은 순간 안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목차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몇 줄에 적어야 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뭐 제가 말할 수 이거는 연습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시험장에서 제일 1-1번 문제이면서 어떻게 보면 답안에 제일 적기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내용은 저는 이제 관할은 이렇게 풀었고 소송 심판 참가는 뒤에서 보시면 핵심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물어보는 질문이 을이 어떠한 지위에서 사실은 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를 물어보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냥 뭐 이거를 이제 청구인 적격 형태로 이해관계 있네 뭐 또 다른 행정심판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서는 이미 행정심판이 진행된 상태에서 을이 어떠한 지위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또 긴장한 상태에서 잘못 읽으신 분들은 또 다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긴장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최대한 이제 하시길 좀 당부드리면서 여기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긴 해요. 심판장가를 알고 심판장가를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돼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양조절은 제가 할 수 있는 양조절은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관계인이 무언가 그래서 재결 주문에 의해서 결과에 이제 뭐 침해를 받는 자가 이제 을이 된다는 거죠. 을이 지금 이제 건축허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허가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건축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가 이제 청구를 요청하는 거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어떠한 뭐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제 허가까지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 뭐 위법성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침해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을이 사실은 침해받는 거에 있어서 명확하기 때문에 심판 참가를 쭉 얘기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줄수로 따진다고 하면 한 14줄, 15줄이 한 10점짜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문제는 이제 인용 재결 이미 딱 명확하게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인용 재결 나오면 딱 두 가지예요. 기속력 그리고 이제 직접 처분, 간접 강제. 그렇게 논하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딱 봐도 이제 직접 처분, 이제 간접 강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을 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목차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강사님은 뭐 이제 심판 종류별로 하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최대한 기본서를 그대로 갖다 주면서, 저는 이제 기술하는 방식은 최대한 이렇게 하거든요. 기본서를 웬만하면 활용을 하셔서, 그래서 목차가 어떻게 돼 있든 사례 문제는 사안 해결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기본서는 웬만하면 여기 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공부하기 좀 좋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마치 암기한 것만 내가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러나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전하게 점수 맞기는 제가 가장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목차가 직접 처분, 간접 강제라는 거 두 개가 이제 생각난다고 하면 20점짜리면 되게 보면 논점이 두 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처분, 간접 강제 했을 때 여기서는 간접 강제를 물어보는 거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지금 현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A구 구청장이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처분은 그래도 논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계, 이제 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강력 강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요건이랑 이제 검토한 다음에 방식은 이제 즉시 배상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연 배상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이제 사안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빠진 게 직접 처분해서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처분을 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직접 처분을 못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를 넣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사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 해결에서는 이제 결론은 딱 이거죠. 이제 직접 처분 있고 이제 간접 강제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처분의 성질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강제만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다음 장은 이제 그 행정사법인데,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행정사법이 금지 행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출제자는 그걸 이미 알고 배제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올 문제들이 행정사법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권리와 의무, 이제 이제 의무하고 이제 책임에 대해서 이제 적으라고 한 거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의무와 책임을 같이 적으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무만 적게 되면 사실은 네 가지 딱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게. 원래는 5가지잖아요. 성실이랑 성실수행이랑 비밀엄수, 그 다음에 금지행위, 그 다음에 업무처리부, 그 다음에 교육의무가 원래 5가지인데 하나를 빼라고 했으니까 4가지잖아요. 근데 책임을 넣으란, 죄송합니다. 책임을 넣으란 거는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원래 권리이면서 이제 책임이 되는 그 2가지를 더 넣으라고 아마 출제자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잡은 건 6가지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제 사실증명서도 하실 분은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증명서도 어떻게 보면 성실수행 의무에 들어가니까 그걸 추가로 하셔도 되고요. 7가지 잡으셔도 되고. 저는 일단은 6가지. 현재 양도 지금 많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적는 것도 빠듯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더 100점을 올린다고 한다면 위반됐을 때 짧게라도 건들고 갔으면 점수가 좀 차별화가 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한 3개, 4개는 다들 적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내가 남들하고 차별화가 있으려면 그 위반상, 이거는 이제 각각 아시는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건드려주면 그렇게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비송사건 절차의 특징. 2문자만 기억을 대부분이 많이 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양을 잘 조절했었을까 제가 제일 걱정이 됐는데요. 어찌됐든 6가지만 잘 적으셔도 점수를 맞는데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설에, 그 다음에 결어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밸런스를 좀 맞추면 무난하게 점수를 좀 맞지 않았을까. 양 조절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에 맨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비송사건의 증거조사.
이 문제를 가장 어렵게 그리고 어떻게 답안을 적어야 될지 그다음에 증거조사가 어디에서 해당되는지를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의아하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 사실 이제 공부한 내용은 많지 않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부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이 전체예요. 사실은 그 공부한 내용을 목차를 어떻게 잡냐 이렇게 그냥 활용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응용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잡은 목차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 내용에 뭐 양만 좀 조절한 거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이상에 더 적을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증거조사만 한번 내용을 한번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들 증거조사의 파트가 어디서 그다음에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어려워하셔서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신문이라는 게 있고 신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신문이란 단어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문이에요. 신문과 신문의 차이는 신문은 우월한지에서 당사자한테 얘기해봐라. 들어보는 거예요. 신문은 묻고 답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태거든요. 신문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이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온 이유가 행정심판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신문 절차가 똑같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 행정심판 넣은 것 중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더 달래요. 요청했던 자료 외에 더 이제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거죠. 보통 민사소송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료 낸 것만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은 부족하다 싶으면 직권탐지 이거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자료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위에서 꼭대기에서 당사자한테 요청을 한다는 거죠. 신문도 똑같아요. 당신이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뭔가 이제 자료 서면이든 더 추가도 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외에 이의 방법과 다른 게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사실 탐지라고 얘기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사실 탐지라고 증거조사는 이제 일정한 어떠한 자리 요건에 맞춰서 당사자를 자리에 어떤 이제 관계인이라고 표현이 맞겠네요. 관계인을 자리에 앉힌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문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신문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증거조사는 실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여기서는 이제 증인,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은 말 그대로 손해사정사랑 비슷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통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 당사자를 참석하게 한 다음에 일정한 어떠한 기일날 오게 해서 당사자한테 들어보는 거죠. 사실 다 들어보는 거예요. 증인도 들어보고 감정도 들어보고 그리고 들어보기 전에 이미 서면으로 다 먼저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실제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예요. 그러면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는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사실탐지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고 증거조사는 일정한 장소에 불러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는 상위 개념이 직권탐지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위의 개념은 신문. 신문을 하는 데 있어서 직권탐지주의 방법을 원칙은 직권탐지주의 원칙을 하되 그러한 세부적인 방법은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구성이 좀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제가 목차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서설을 보시면 이제 서설 내용은 기본은 신문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원칙을 어떻게 할 거냐, 직권탐지주의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죠. 직권탐지주의는 이제 자료 수집이나 제출 책임을 법원이 가진다. 그 방식은 사실탐지와 증거조사에 의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차로 증거조사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거조사는
이제 증인신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변호사들도 이거 보면 신문은 알지만 증인신문이라고 하면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송사건이라 신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인신문.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증인신문, 그 다음에 감정에 관해서만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다르니까요. 그래서 준용을 하는 거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똑같이 비공개 신문. 똑같이 비공개이고, 그 다음에, 글자가, 일단은 반복되긴 하는데, 어쨌든 비송사건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촉탁, 다른 법원한테 또 부탁을 해서 절차를 진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증명 책임. 그리고 나머지 심증 정도는 이거는 사실탐지와 증거조사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요건. 그래서 뭐 심증 정도는 얼마만큼 들어보고 실제 받아들일 거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심증 정도까지 하고 마지막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은 조서 작성이 필요적이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논리 구성이 제일 맞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했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한번 질문 좀 받겠습니다. 아마 가장 저도 이제 작년에 시험 볼 때 느꼈던 거지만 사례에서 먼저 잘 풀리면 가장 좀 편하긴 한데 사례에서 좀 막히면 나머지 단문도 막 흔들리거든요. 단문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에 쫓기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 사실은 내 답안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답안지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너무 뭐 내 답안지에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결과는 뭐 최종 이제 11월 21일 날 그때 결과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다시 조정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좀 잘 준비하시고 혹 그 다음에 내년에 준비를 하셔야 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기억을 잘 기억하세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흐릿해지거든요. 진짜 나중에는 잘 못 쓴 사람은 잘 쓴 것처럼 해석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더 좋은 답안지를 보거나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또 잘 쓴 사람은 또 못 쓸 수도 있어요.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쓰기를 계속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제 제가 이제 행정사실무법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 저는 저보다 더 점수를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점수를 맞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맞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뭔 얘기 하려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는 걸 갖고 계셨다가 쭉 이어가려면 지금 했던 거를 약간 좀 정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실무하실 때 합격하시면 도움도 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합격 수기도 지금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통 복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했던 걸 복기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진짜 나중에 내가 목차를 어떻게 잡고 뭔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점수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점수 나오는구나를 알아야 그 내년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점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혹 나중에 그다음에 후배를 위해서도 또 설명하기도 좋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쓴 거를 여러분의 방식으로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지금의 기억 잘 기억하신 다음에 올해 그리고 혹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